2023년 정기학술회의가 시작됩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제1주제 유신시대 정당과 선거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주제 사회는 윤광일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제1주제 발표와 토론은 3시까지 진행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숙명여대 정치외교과에 재직 중인 윤광일입니다. 오늘 김용호 선생님께서 원장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회로 불러주셨는데요. 굉장히 제가 이렇게 은사님, 박창호 선생님도 계시고 이렇게 은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어르신들 앞에서 이렇게 사회를 보게 되어가지고 굉장히 좀 제가 그런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굉장히 많이 떨립니다. 예,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김용호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 정당론을 가르쳐 주신 분이거든요. 제가 3학년 때. 근데 제가 지금 사회를 맡게 돼가지고 참 어떻게 감개무량합니다. 예, 사설은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윤광희 박사가 저도 이제 기억을 하는 게 이제 우리 김용호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제 패권 정당의 개념도 있고 민주공화당 연구에 대해서 특히 정당론에서 많이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당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말씀드리면 정치학이 정말 이렇게 재밌는 학문이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던 그런 기억이 또 납니다. 오늘 윤광희 박사가 보니까 여기 창호문헌에도 우리 김용호 선생님께서 쓰셨던 책을 잘 인용을 하고 계셔가지고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주제가 이제 유신시대 정당과 선거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당 연구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당 연구자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 그리고 또 이 윤보선 기념 연구원의 어떤 이런 학문의 확산의 어떤 취지에 부합하는 민주주의의 연구가 좀 더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요. 발표자께서는 30분 정도로 해주시고 우리 덕성여대 조진만 교수님께서 토론을 또 맞춰주셨는데 한 10분 정도로 또 한국 정치에서 굉장히 많은 가장 많은 논문을 최근에 쓰신 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도 토론을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0분 먼저 지금 2시 10분입니다. 그래서 30분 정도 발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분 토론해 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앉아 계신 선생님들의 고견을 또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에 있는 윤왕희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좋은 자리에서 발표 기회를 주신 윤보선 민주주의연구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한 가지 고백 드리자면 저는 사실 유신 시대를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물론 유신 시대에 태어나긴 했습니다만 그때 밤낮 울기만 하고 부모님한테 떼쓰는 영유아기라서 유신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김정남 수석님의 같은 분들이 회고를 듣거나 이제 책으로 접해서만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세대입니다. 앞으로 이제 유신을 역사로만 기억하는 세대가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이게 그냥 단지 이제 역사적 사건으로 흘러가도 되는가? 이 역사가 아니라 이 유신이 현재적으로 어떤 의미를 남기고 있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신에 대해서 다시 좀 현재적 의미를 재해석해보고 성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 국회의원 선거도 있는데 요즘 학계에서는 이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린다거나 선거제도를 개편한다거나 비례대표를 늘린다거나 이런 논의가 많았습니다. KBS 다들 보셨을 수도 있는데 KBS에서 국민 공청회를 한다든가 이런 붐업이 있었지만 사실 정치계에 대해서 한 발짝도 못 나갔습니다. 국회의원도 한 명도 못 늘렸고 선거제도도 아마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쉬운 예측을 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국회의원 정수는 늘어날 가망성이 없고 선거제도도 아마 절대 바뀌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연원이 어디 있느냐를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유신 세대를 물리적으로 벗어나긴 했지만 거기에서 진짜 멀리 와 있나? 우리 정당이
유신 시대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나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비례대표제 논의나 이런 것들은 정당 정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정당이 추천한 후보에 의해서 선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 정치에 대한 신뢰가 있지 않는 한 정치개혁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의식이나 정당에 대한 의식을 규정하는 게 유신 시대에 많이 힘입은 바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우리 손으로 뽑는 정도의 절차적 민주로만 가 있는 우리 민주주의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좀 더 유신 시대로부터의 역사적 유산 이런 것부터 먼저 근본적으로 한 발 한 발 내다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들고 싶은 건 한 3가지 정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유신 시대가 남긴 반정치적 정향, 특히 반정당적 정서의 강한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정당에서 공천 영역에 대해서 국한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파벌 정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78년 제10대 총선에 대해서 일반적인 통념과는 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유신이 낳은 정치적 유산을 현재적 의미로 재해석해 보는 게 본 발표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신은 붕괴했지만 그 운영 원리와 제도적 장치들은 완전히 제거되지 못했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선행 연구를 먼저 보면 유신 시대의 정당과 선거를 폭넓게 분석하고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중에 이제 김수진 교수님이 야당의 주류 개파 교체가 이제 야당의 저항 방식을 바꾸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거나, 김용호 원장님께서 유신 체제에서 공화당과 유신 정우회가 대통령의 개인적 정치 도구화 됐다. 그리고 야당이 신민당과 제야 세력 내 여러 파벌들이 공존하고 있어서 결국 정권이 공작 정치가 가능했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 또 공식적 조직보다 비공식적 조직인 파벌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지병근 교수도 야당 내부의 갈등을 억제하거나 촉진하는 요인들을 밝히고 있는데요. 신민당이 장기간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당내 주요 파벌들이 제1야당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기득권을 향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옥 박사도 이제 삼선 개헌 이후부터는 당 운영이 사실상 박정희의 완전한 친정 체제로 굳어지는 말기적 현상이 나타났다. 유승란 교수도 이제 제도권 야당의 활동 공간이 없어졌다 이런 부분들 보고 있고, 고성국, 신두철, 강원택 교수님이 이제 제10대 총선의 의미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특히 10대 총선을 유신 체제 종말의 시그널로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런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기존 연구와는 약간 상이한 해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유신의 탈정치적 반정당적 유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신 체제는 무엇보다도 탈정치화 전략을 작동 원리로 하고 있었습니다. 유신헌법 편제를 보면 국민의 주권적 수임 기관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 권력기구입니다. 근데 사실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그 구성원의 대의원이 정당에 가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출과 관련해서 정당이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 시각에 의하면 정당은 주권적 수임 기관의 올바른 주권 행사를 방해하고 오염시키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적 장치로서 정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유신정우회도 당적 보유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유신정우회라는 명칭의 교섭단체를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소속이었던 중진 의원들이 유신정우회로 신분을 바꾸면서 당을 탈당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공화당의 리더십이나 무게감이 약화되는 중요한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공화당과 유신정우회 두 번의 공천을 통해서 집권 여당을 분할 통치 전략을 펼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이 공화당이 3분의 1 의석밖에 차지 못하고 국회 운영에서 사실상 핵심적인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대통령의 친위부대인 유정회가 사실상 이제
국회 운영의 키를 쥐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또 유신정후회가 이제 향후 이제 비례대표에 대한 시각을 결정하기도 하는데, 원래 비례대표는 이제 김종필이 전국구 제도로 처음 만들었는데 10년 만에 이제 유신정후회로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사실상 뭐 비례대표는 유신정후회를 비슷하게 보는데, 이 비례대표라는 게 결국 대통령의 친위부대를 만드는 거구나, 이런 이제 인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있을 때마다 국민의힘은 항상 비례대표 폐지를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연동형 비례대표제는커녕 비례대표의 존재 의의에 대해서도 사실 동의를 잘 이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게 국민들의 대체적인 정서로 이제 잡혀 있습니다.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제도도 현행 선거 논의하고 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하되 인구수에 따라서 2인에서 5인까지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병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국민의힘이 요즘 선거제 대안으로 내세우는 도농복합 선거구제하고 유사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에서는 한 명을 선출하는 데도 있고, 도시에 오면 이제 뭐 2인에서 5인까지 복합 선거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례대표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리고 이제 현재 국민의힘이 내세우고 있는 선거제도의 대안, 이런 것들이 다 유신 시대의 역사적 경험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면이 많다는 겁니다. 다음은 당정협의에 대한 관행입니다. 당정협의는 원래 공화당이 처음 만들어질 때 JP가 야심차게 준비한 겁니다. JP는 정당 중심의 이제 통치를 해보는 게 처음부터 목적이었기 때문에 당이 중심이 돼서 정부도 이끌고 여러 가지를 끌고 가겠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런 의도를 했지만 이 당과 정부의 우열 관계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삼선 개헌 전부터 벌써 이 우열 관계는 바뀌었고, 사실상 당정 협의가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정부의 일방적 지시의 관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뭐 경제에 대해서 드라이브도 걸어도 이런데 행정부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역설적이게도 당정 협의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진 거는 유신 시대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국무총리 훈령으로 당정 협조에 관한 처리 지침이 처음으로 이제 제도화된 게 유신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외양으로는 당정 협의를 제도화시켜서 수평적인 것처럼 보이려고 했지만, 당정 협의 실제 작동은 당정이 서로 상호 대등하고 수평적인 조율 협력 체제가 아니고 일방적인 정부 우위의 구도에서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당은 뭐 법원 발의나 의정 활동에서 독자성의 자율성을 전혀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정치권에서는 실제와 규정이 괴리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게 당정협의회가 대표적인 사례고, 이 상황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아주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당정협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정부의 대통령의 관심 사안이나 정부의 조치를 국회나 정당이 얼마나 받아 안아서 그걸 지원해 줄지를 논의하는 정도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신 시대의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유신 시대의 정당은 전체적으로 볼 때 당내에서 어떤 이견이나 다원적 목소리가 허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건 이제 선거법에서도 탈정치적 반정당적인 의도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선거 기간에도 유권자가 직접 접촉할 기회를 거의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와 후보자가 직접 접촉하는 것은 깨끗한 선거를 저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상당히 반정치적인 시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투표법에서는 국민투표의 참관인, 투표 참가인과 개표 참가인이 정당인을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정당은 불공정한 집단 내지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는 집단으로 상당히 격화한 겁니다. 대신 투표 참가인, 개표 참가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인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를 단지 행정적인 절차로 치부하는 탈정치적 시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을 중요한 정치 과정에서 배제하려는
반정당적인 시도가 유신 체제를 규정하는 가장 큰 특징이고, 이러한 부정적 유산이 오늘날에도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공천의 문제입니다. 유신 시대에서 사실상 전국 단위 선거 중에서 유일하게 의미 있는 선거는 이제 국회의원 총선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유신 체제에서는 한 선거구제 2인을 선출한 중선거구제가 채택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역구 공천 인원이 8대 총선에는 143명이었는데 9대 총선에서는 7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건 이제 공천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지금 요즘 같으면은 2명씩 이제 중선거구제면 2명씩 공천을 할 텐데, 그때는 한 선거구에 1명씩만 공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천권이 당원 당규상에서 공식적으로 당 대표 총재 권한으로 명문화됩니다. 그러니까 유신 체제 이전에는 당원 당규상에서는 여러 이제 그 지구당의 의견도 듣고 시도당의 의견도 듣고 중앙의 선거대책위원회도 의견을 들어서 당무회의에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민주적인 외양을 띄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제 당원 당규상에는. 근데 이런 규정이 유신 시대에 들어오면 이제 전혀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민주공화당 당원에 반영된 게 규정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국회의원 후보자의 당 추천은 당의 지구당 위원회 건의와 당무회의에서의 심의를 거쳐 당 총재가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하위 기구는 건의하거나 심의를 할 뿐 결정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원상에서 명백하게 당 총재의 공천권의 독점을 인정하기 시작한 게 유신 체제였습니다. 비민주주의 공천 시스템이 극대화된 거죠. 그래서 이게 유신이 지나도 5공화국에도 그대로 지속됩니다. 민정당의 전두환도 그대로 지속하고 노태우까지 건너고, 그러니까 사실상 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여당이나 야당에서는 유신 시대에 당 총재가 결정한다는 공천권이 별로 바뀌지 않습니다. 민주화의 바람이 정당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당원상에 공식적으로 당 총재가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당권을 가진 사람이 쉽게 놓을 리가 없는 거죠. 다른 어떤 압력이나 동기가 있지 않는 한. 그래서 공천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다만 야당에서는 좀 다른데요. 야당은 이제 유신 시대 이런 때도 특별기구, 당무집행기구 산하의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공천을 전담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건 유신 시절에도 야당에서 파벌 간에 조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공천심사위원회 공심위 같은 기구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민주화 이후에도 어느 정도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유신 시대에 공식화된 당 총재의 1인에 의한 공천, 이게 이제 중앙 집권화된 공천 행태가 되겠습니다. 유신 시대의 독재 정치, 그리고 향후에도 민주화된 이후에도 상김 정치가 지속되면서 이런 관행이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왜 바뀌지 않았느냐? 그 삼김 시대 이후에 한번 전환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공천을 당 안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당 밖에 권한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다시 공천에 대한 역할을 안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국민 참여 경선제라고, 당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정당 안에 공천을 결정하도록 그대로 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당 안에 있는 1인이 공천을 결정하는 거하고 당 밖에 있는 당원도 아닌 외부인이 결정하는 거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왜? 정당이, 조직으로서의 정당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천 주체로 보면 1인이 하던 공천에서 유권자 누구나 하는 공천으로 극단에서 극단으로 옮겨왔다. 이게 사실 성격에서 보면 극과 극은 연결되어 있다고 하죠. 그 속에서 정당의 역할이 없는
공천에 있어서 비슷한 영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특정인 중심의 사인화된 인물 정치의 굴레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게 지금 말하는 팬덤 정치와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총재 1인이 결정했다면 지금은 당 대표나 특정인 팬덤을 좌우하는 1인이 팬덤을 통해서 다시 그 의견을 관철시키는 형태가 되는 거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파벌 정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신 시대의 파벌 정치는 여당과 여당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파벌 정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발생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차기 권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차기 권력에 대한 기본적으로 어떤 비전이나 약속이 있어야 그 사람들 중심으로 파벌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당에서는 차기 권력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항상 권력은 박정희한테 있기 때문에 파벌이 만들어질 수 없고, 두 번째는 국회의원 공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공천은 앞에서 봤듯이 총재 1인이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파벌이 만들어질 공간은 없었습니다. 야당을 봤을 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똑같습니다. 차기 권력이라는 게 없습니다.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기 권력이라는 거 없다는 건 똑같지만, 국회의원 공천권에 대해서는 여당과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파벌은 국회의원 공천권을 두고 벌어진 공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공천을 보면 앞에서 봤지만 공천할 수 있는 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중선거구제로 바뀌면서 지역구 숫자가 153개에서 73개로 대폭 줄어든 데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은 이제 뭐 2명씩 다 내겠지만, 예전에는 전국별로 여당과 야당의 지지가 그렇게 크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지역주의가 확연하게 균열로 드러나기 전에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정도의 당선자를 냈기 때문에, 만약에 특정 정당이 특정 선거구에서 2명의 후보를 낼 경우에는 오히려 2명 다 떨어질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당도 복수 후보를 공천한다는 게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일단 공천을 받으면은 당선된 확률은 아주 높다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공천 받은 사람들 중에 당선될 확률이 3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물론 취약직도 많지만. 그런데 이제 사실상 이제 그 9대 총선에서 공화당은 공천자 대비 91%의 이제 당선율을 보였고, 신민당은 60%의 당선율, 또 78년 총선에서는 이게 더 높아집니다. 공화당은 88%, 신민당은 공천자 대비 75% 당선인 겁니다. 그러니까 공천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적지만 일단 공천만 받으면 거의 그대로 당선이기 때문에 이 공천을 두고 벌어지는 이해관계는 더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0대 총선에서는 사실상 양당 모두 복수 공천을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공화당은 복수 공천 한 지역이 하나도 없었고, 신민당은 4곳에뿐만 이제 복수 공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천 경쟁에 대한 압박이 갈수록 이제 가중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복수 공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파벌 간의 타협과 조정이 상당히 쉽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복수 공천을 할 수 있거나 이러면 조정과 타협이 약간 용이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배처의 파벌에 대해서 이제 외국학자 배처의 논의를 보면, 우리는 후견주의 문화가 강하고, 특히 당시 신민당처럼 신민당 67년 합당될 당시에 여러 정당이 합쳐서 된 경우를 보면 파벌이 드러나기 쉽다. 게다가 이제 사실상 당내 비례대표제와 비슷한 요인이 있으면은 파벌이 번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공천이, 야당 내의 공천이 파벌 간의 지분을 나누는 것과 비슷했기 때문에 어느 한 파벌에 속하지 않으면 공천을 받는다는 일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벌 정치가 상당히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마지막 전당대 유신 체제의 마지막 전당대회에서 전당대회 패배한 비주류 측이 전당대회 대의원 자격을 문제 삼고 법원에 이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까지 신청을 내서 법원이 정운갑을 총재 권한대행까지 이제 선임합니다. 이런 상당히 정당 정치에서 정당의 자율성에서 있기 힘든 일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는 이제 당내 파벌 간의 노선 투쟁보다는 오히려 공천권과 같은 핵심적인 당권의 향방을 두고 벌이는 대결이 더 짙게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부체계 논의에 의하면 협력적 파벌주의, 경쟁적 파벌주의, 퇴행적 파벌주의 중에 유신 시대 야당은 경쟁적 파벌주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이 사실상 퇴행적 파벌주의로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 지금의 파벌도 이거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벌 사회에 전혀 양보 없는 패권주의적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퇴행주의적인 파벌로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8년 총선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다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민주화하기 전에 중요한 선거를 주로 78년 총선과 85년 총선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물론 85년 총선에 대해서는 전혀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이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된 선명 야당이 있으면 우리도 정권에 대항해서 충분히 제도권 야당으로 맞설 수 있다는 엄청난 원동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78년 제10대 총선을 그 정도하고 비슷하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민당이 1.1% 득표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는 앞에서 봤듯이 복수 후보 공천, 후보자 수의 차이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신민당이 한 16만 표 정도 더 얻었는데 그건 신민당 후보가 4명 더 많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 4만 1,000표 정도 더 얻으면 그 16만 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후보자 숫자가 동일하지 않은데 득표율을 더 앞섰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비교라고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또 신민당이라는 단독 야당이 아니라 당시에 민주통일당이라는 야권 블록으로 계산하자면 야권 블록 신민당과 민주통일당을 합친 득표율은 벌써 73년 총선에 공화당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3년 총선부터 야당의 득표율은 여당의 득표율보다 높은 겁니다. 그게 78년도에 다시 반복된 정도의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신민당의 지지율 자체도 0.2% 정도밖에 늘어난 게 아닙니다. 73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무소속이 한 10%가량 득표율이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당선자도 22명이나 배출된 거죠. 그러니까 제10대 총선은 야당의 승리라기보다 제도권 여야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표출된 선거로 이해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건 이제 중선거구였기 때문에 지금 해석하고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선거구에서 1위 득표로 당선된 당선자가 어느 당이 많이 나왔느냐 이것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1위 당선자를 더 골고루 낸 정당이 사실상 더 승리한 정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73개 선거구 중에 공화당이 46개 선거구에서 1위 당선자를 냈고 신민당은 그 절반밖에 안 되는 23개 선거구에서만 1위 당선자를 냈습니다. 여기서도 야당이 승리했다고 보기는 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 득표율에서 앞섰기 때문에 10대 총선에 사실상 신민당이 승리하는 선거라는 말은 정치적 레토릭은 될 수 있을지언정 선거 결과가 객관적으로 표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권위주의 시기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제도권 야당의 역할과 기여를 무시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정당 운영과 당내 행태들 또한 그 자체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상 유신 체제의 붕괴를 이끌고 야당을 견인해 나간 것은 앞 세션에서 김정남 수석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제야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보다 충실했더라면 유신 체제의 붕괴는 앞당길 수 있었거나 혹은 유신 붕괴 이후에 또다시 전두환 체제라는 이제 유사 유신 체제가 등장하는 것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국 비상계엄이 선포된 건 총 3차례 있습니다. 그러니까 5.16과 이제 80년의 전두환 그리고 유신 체제였는데 61년과 80년은 국회 해산뿐만 아니라 정당까지 다 해산시켰습니다. 근데 유신 체제에서는 다 정당 해산을 안 시켰습니다. 정당을 원점으로 돌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보기에는 당시 유신 전에 야당은 상당히 별로 위협적이지 않은 존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야당의 노력을 이제 폄훼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실상 일정 정도의 의석을 보장받는 정도의 제도적 상황에서 당시의 야당이 보다 성숙한 모습을 좀 보여줬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주의가 좀 더 진전하고 다른 방향으로 좀 전개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고 이러한 판단은 현재도 유효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야당은 그때 비할 바가 아니죠. 당시에 뭐 3분의 1 의석도 못 받는 때가 아니라 지금은 사실상에 더 훨씬 여당을 압도하는 정도의 의석을 가진 야당입니다. 그런데 이 야당이 민주주의 진전, 민주주의 질적 심화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민주주의를 한 발 앞당기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야당에 대해서 가지던 의문은 아직도 현재 진영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유신 시대 유산을 현재 정치적 의미에서도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발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시간을 정확하게 30분 시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덕성여대 조진만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덕성여대 조진만 교수입니다.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항희 박사님 유신 시대의 정당과 선거 아주 흥미롭고 재밌게 읽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제가 1970년생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어렸을 때 기억에 선거라는 기억을 제가 처음으로 느껴봤었던 게 아마 1978년도 제 2대 통일주체 국민회의 할 때 초등학교 앞에 이렇게 포스터 같은 게 붙여지더라고요. 뭐 그 후보자들. 그래서 그때 이런 게 있구나. 시골에 가면 예전 대통령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막 찢어지고 그런 게 조금 남아 있는 거 봤지만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선거를 한다는 느낌은 아마 그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도대체 유신 시대 때 가장 민주주의가 퇴행됐던 이 시기에 선거와 정당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현대적 의미를 살펴볼 게 있을까, 이 작업을 하는 게 그렇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사실은 선입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수의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데 윤항희 박사님이 사실은 이런 선입견을 극복하고 나름 의미 있는 분석과 주장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유신 시대 정당과 선거에 남긴 유산을 반정치적이고 반정당적인 성향을 보인다라고 이제 그 해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당의 공천이라든지 파벌 등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해서 설득력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현재까지 미쳐지는 영향력까지 보고 있다는 점은 제가 뭐 기존 연구와 비교했을 때 좀 차별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토론자로서 재밌게 읽었는데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몇 가지 한 질문을 이 논문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 같은 것을 하거나 의문점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국 정치에서 유신 시대 유산이 존재한다라는 점은 충분히 인정하더라도
사실은 유신 시대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과 결실을 통해서 상당 부분들은 많이 개선되거나 아니면 그런 유산들이 거의 뭐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정당의 문제점들이 그냥 좀 문제가 있고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이게 유신 시대의 유산이라고 보고 아주 고여 있는 적폐라고 보기에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어떤 차별성 문제를 혹시 우리가 현재 있는 정당들을 이해할 때 어떤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는지, 반정치적인 게 아니라 반정당적인 게 아니라 당시의 유신 체제로 보면은 박정희 정부는 반야당적인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냥 야당의 존재를 인정 안 하려는, 왜냐하면 공화당 자체가 꽤 나름대로 제도화되어 있는 정당이었고 당정 협의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은 정당적 정치에 대한 그런 인식이 없거나 그런 것보다는 야당을 파괴하고 야당의 활동을 못하게 하는 부분.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사실 오늘날 유신 시대를 저만 해도 유신 시대를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하고 아까 윤광일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윤 박사님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이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가 이제 다수고 그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오히려 요즘에 여러 가지 얘기를 보면은 뭐 한국 정치에서 유신 시대 유산이 더 쉽게 목격된다, 뭐 그게 부활되고 있다, 아니면은 경북대 강우진 교수님이 박정희의 노스텔지어 향수에 대한 박정희 정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경험적으로 분석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로 보면은 오히려 유신 시대 유산의 영향력들이 특히 박근혜 정부가 무너진 다음에 굉장히 약화되다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새롭게 출현하는 현상일 수도 있지 않겠냐.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단절 같은 게 있고 새로운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구축해 놓은 여러 가지 정당이라든지 제도적인 민주주의가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사실은 유신 시대 유산으로 이게 오는 게 아니라 잘 왔는데 유신 시대는 점점 줄어들고 지금의 민주주의 위기가 뭐 다른 영향으로 지금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이 논문이 갖는 의미를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연결고리 같은 게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 정당의 공천제도도 이제 유신 체제의 규정에서 이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사실 정당 공천제도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공천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좀 큰 차이가 별로 없다, 아니면 그 유산들이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일면 납득은 되면서도 일면 조금 이거는 조금 의문이 꼭 그런가? 그 정도로 민주화 이후에 아니면 지금까지 발전해 오는 공천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런가라는 의문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공천이 정당의 고유 권한이고 대의민주주의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유신 시대, 만약에 지금 여전히 유신 시대의 유산이 많이 남아 있다 그러면은 윤 박사님께서는 이런 유신 시대 유산 공천과 관련한 유산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지금 현 한국 정당 정치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어떠한 형태의 공천 제도를 도입하는 거라든지 좀 고려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10대 총선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그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력이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고 여야 모두에 대한 불만들을 표출한 부분이라는 부분도 충분히 납득이 되는 부분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에서 조금 덜 고려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하고 다르게 그 시절에는 관권 선거라든지 조직 선거라든지 금권 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많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진 선거 결과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하게 득표라든지 결과로만 놓고
등치시켜서 지금의 우리 시점에서 등치시켜서 해석하는 것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그 맥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걸로 따지고 보면 박정희 정부에 대한 반감과 저항은 분명히 있었다. 왜냐하면 공화당의 득표율이라든지 의석이라든지 중대선거구 여러 가지 이런 맥락적인 부분에도 불구하고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고 늘어난 건 분명한 것 같은데 그거를 이 시민당이나 완전 제야와 정당이라든지 야권에서 총 단결돼서 흡수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그 나타난 선거 결과로 나타난 부분으로만 보더라도 충분히 박정희 정부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선거에 있어서도 유신 시대의 선거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것들이 참여라든지 이 표에서도 나타났다는 느낌이 저는 가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의견 듣고 싶습니다. 예, 제 토론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발표 못지않게 토론 해주신 우리 조진만 교수님도 시간 잘 맞추셨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발표자에게 했는데 우선 저 플로어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 우리 발표자에 대한 발표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주시면은 한꺼번에 답하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계신가요? 다른 분이 발표하는 발언하실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시기를 연구해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윤 교수나 조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유신 시대 이제 정당과 선거라는 것이 역기능이 99%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순기능이 1%라도 남아 있었던 거죠. 그건 뭐냐면은 다른 나라에서는 군부 독재 정권이 정당과 선거를 완전히 폐기해버리고 군복을 입고 통치하는 이런 거였는데 우리나라 군부 정권은 군복을 벗고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 정당과 선거를 완전히 없애지를 못했어요. 그건 이제 미국의 종용이 있었고 또 북한과의 그 대치 상황에서 일당제를 또 도입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당제 형식을 유지할 수 있었거든. 형식이라도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야당이 이제 유권자와 소통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아무리 관권 선거, 건권 선거를 하더라도 선거를 완전히 조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야당이 그때는 이제 큰 목소리를 내더라도 붙잡혀 가면은 이제 유권자들이 또 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저항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순기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이 민주화 이후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끼쳤냐, 어떻게 유산을 끼쳤냐면 남미의 군부 독재 정권은 완전히 물러가고 나면은 이제 완전히 새 터에다가 집을 짓는데 우리나라는 민주화 1987년 민주화 과정에서도 정치적인 타협을 통해서 군부 출신 정치인들이 완전히 남미처럼 물러가는 게 아니고 이제 선거에서 경쟁을 해가지고 그 경쟁하는 걸 허용해 줬기 때문에 이 유산이 많이 남아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터의 정당 선거를라는 새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이제 허물어진 반쯤 허물어진 집을 이제 새로 고치는 것이 세터의 새 집을 짓는 것보다 더 어려웠지 않나 하는 이런 평가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맥락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리 윤영희 선생님께서 한꺼번에 이제 말씀을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선생님들 주신 코멘트에 대해서 혹시 그 전에도 더 의견이나 우리 서유경 선생님
정당 해산과 관련해서 판단이 달랐다. 이렇게 당시 야당은 별로 위협적인 존재를 느끼지 못해. 이게 해석과 관련해서 잠깐 혹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세 차례 비상계엄 선포를 언급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71년부터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환경은 71년에 이거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고 국가보위법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게 뭐냐면은 비상사태 하에서도 이 전부 다 국회와 정당을 대신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걸로 이미 71년에 그런 이제 정치적인 환경을 마련했기 때문에 굳이 이 분란을 일으키면서 정당 해산까지 그때는 유신 때는 정당 활동 중지를 발표했죠. 정당 해산까지는 안 갔지만 어쨌든 근데 이제 이미 이제 그런 환경들을 마련돼 있었기 때문에 굳이 해산까지 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렇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좀 꼼꼼히 읽어보시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혹시 더 질문이 있는지 선생님들, 정일치 선생님이시죠? 그 간단한 질문인데요. 다른 문서를 읽다가 본 구절인데 박정희 대통령하고 그 집권 그 블록에서 지금 여기 무소속으로 당선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무소속 당선자 중에 상당수가 여권 인사다라고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당에서 이겼다라고 얘기했을 때 무슨 소리냐?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그 여당 후보가 더 많은 표를 받은 거다. 그 제도적인 틀 때문에 공천을 못 받았을 뿐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 없으신가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초고인 거죠. 완벽한 원고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그 코멘트가 굉장히 더 완벽한 논문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그럼 먼저 답을 주시고 또 선생님들께서 또 의견이 있으시면 또 한번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해당 시기 이 정당 연구에 국내에서 제일 권위자이신 김용호 원장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게다가 또 선거 분야에 있어서 또 정당 분야에 있어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연구 업적을 내고 계신 조진만 교수님 말씀도 너무 감사합니다. 김용호 원장님 말씀처럼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는 군복을 입고 통치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군복을 입고 통치하는 명백한 독재자, 누가 봐도 독재자고 지금 민주주의 체제를 벗어난 선거와 정당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저거는 원래 우리가 상정하는 선거와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단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굳이 말씀드리자면 그 순기능의 1% 순기능이 연속성을 보장하게 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때 당시에 군복을 입지 않은 민간 통치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선거와 정당에 대해서 얘기하고 선거는 이래야 되고 거기에서 정당의 역할은 이래야 되고 그 규정을 해놔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선거란 틀은 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물론 대통령 선거가 간선에서 직선으로 바뀐 것밖에 그건 큰 변화지만 다른 부분에서 선거가 크게 바뀌지 않았고 정당 체제도 크게 바뀌지 않은 겁니다. 않은 거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국민들한테 인식해주고 주입해줬던 게 유신 체제뿐만 아니라 전두환 정권, 김정남 수석도 말씀했지만 더 폭압적인 전두환 정권으로도 이어지고 더 교묘한 노태우 정부로도 이어지고 그 수십 년도 그 뒤에 국민들이 보기에 연속적이라고 보일 수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단절이 아니라 연속성이 보장되는 그게 이제 역사의 유산으로 역사적으로 경로 의존적으로 강하게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국민들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세대 전승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이제 아들 세대로 계속 얘기하는 거죠. 선거나 정당에 대해서. 개혁의 저항이 있는 게 특히 국회의원 한 명에 대해서 늘리는 것에 대해서 대표적인 저항이 그겁니다. 국회의원 한 명이 세비가 1억 5천만 원이라는데 그 사람들 1억 5천만 원을 주는 게 말이 되느냐. 거기서 보좌관까지 7명이고 하면
1년에 뭐 들어가는 돈만만 뭐 20억 정도 된다더라. 그걸 합치면 뭐 20명 정도 늘리면 220, 그 자그마치 국민 세금을 220억을 더 늘려야 국회를 늘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220억이라는 건 국가 예산이 뭐 눈에도 안 보이는 정도의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무섭고 예산이 낭비되는 게 겁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특히 정당의 지배를 받는 국회의원들은 불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정당 정치에 대한 동의, justification, 정당화가 안 된 상태라고 할 수 있고, 그 연원은 군복을 입지 않고 통치하면서도 군복을 입은 통치보다 더 반정치적이고 반정당적인 행태를 보였던 유신 체제의 중요한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틀에서 아직 못 벗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이제 조진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정희 향수가 다시 드러난 게 아닌가, 단절됐다가 새로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연속성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정당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국회에 대한 불신이 최고, 세계 조사를 해도 최고 1위입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사실 정상적으로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는 나라라고, 근데 이 정도 수치가 나올 수도 없거든요. 정당에 대한 불신은 더 압도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개혁이 한 발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에 대한 정당화, 국민들에 대한 이게 절대로 먹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유신 체제는 벗어났지만 국민의 이제 정치에 대한 가치 정양, 인식은 전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천에서도 사실상 하향식 공천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총재 1인이 결정하지는 않더라도 하향식 공천, 당 지도부가 결정하는 공천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 전에 당 지도부를 어느 계파가 차지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가 2016년 공천을 생각해 옥새 파동처럼 국민들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최고 지도부들끼리의 난장판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도 당 지도부가 사실상 하향식으로 공천한다는 거에 반증이거든요. 물론 경선도 있고 여론조사 경선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경선이 사실상 국민들이 아래부터 의견을 모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당 지도부가 의중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결정한다. 그건 당 지도부의 결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중요한 거는 실제로 정당이 작동해서 정당이 공천의 중심이 주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건 실제적인 정당 활동이 있어야 되고 하부 조직이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가능한 거거든요. 단순히 공천 방식만 뭐 이렇게 10% 반영비를 바꾸고 뭐 어떻게 바꾸고 뭐 현역 의원 평가를 하고 이런 정도의 그때 임시 방편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겁니다. 그거는 유신 시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정당이 작동하지 않고 당 지도부의 하향식 공천 혹은 팬덤 정치에 의한 공천, 이거는 결국 맞닿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정당을 인정하지 않는 정당이란 조직 자체가 정당의 공천 주체에 서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바람직한 공천은 정당 조직이 정당 공천의 주체로 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건 물론 그 시기에 이제 야당의 역할도 중요했고 야당도 제도권 야당으로서 제야 못지않게 피나는 노력을 하고 뭐 이제 압박을 받은 건 중요하게 평가할 수는 있지만 그걸 너무 약간 정치적 레토르고 과대평가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오히려 거기에서 예전 야당의 길에서 반성과 성찰을 얻는 게 차후 민주주의에도 더 좋은 방안이지 않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정일준 교수님 말씀을 좀 놓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로 이제 여당 성향의 무소속이 많았습니다. 거기 이제 복수 공천이 없었고 다른 이제 출마의 길이 없었기 때문에 다 무소속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 압도적으로 다 여당 성향의 무소속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그 사람들은 여당은 다른 방편으로의
파일을 나눠주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 여당에 대한 또 충성심도 있었기 때문에 주로 공천 탈락자들이 많이 출마 안 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당 성향의 무소속이 많긴 했지만 그게 대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았다. 야당 성향의 무소속이 있고 순수한 무소속도 있었다. 어느 정도 비율로 봤을 때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그 무소속을 어떻게 분류하느냐가 우리나라 정당의 어떤 조직화나 제도화나 이런 것이 일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정당이 아닌 그런 정치인들에 대한 분석이 사실은 뭐 예전에 김일영 교수님도 그런 그 50선거 때 50선거 때 분석할 때도 굉장히 저도 인상 깊게 봤던 것처럼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천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립니다. 예, 혹시 저 질문이 예 저기 한 분 더 계신데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예, 시간이 없으니까 예. 두 개는 질문 안 할 텐데요. 예, 예. 지금 정당 정치, 한국의 정당 정치의 뭐 민주화 과정이라든가 이거를 그 같이 하려면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 제도, 제왕적 대통령 이 구조에서는 정당 정치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승만 대통령서부터 쭉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이 쭉 오면 그게 계속해서 파괴하고 있기. 지금도 마찬가지.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다 파괴하기 때문에 정당의 민주화라고 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 논의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떻게 짧게 뭐 어떻게 말씀 뭐 동의하신 건지 뭐 아니면 의견을 보태실 건지. 예, 제왕적 대통령제가 사실 뭐 유신헌법이 87년 헌법으로 바뀌었지만 유신헌법의 대통령 권한 강화된 게 많은 부분이 다 삭제된 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왕적 대통령 유산이 남아 있고 여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반정치적 뭐 반정당적 유산도 그대로 남아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정당 정치가 발전하려면 많은 권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지금 오늘 뭐 발표 시간, 토론 시간 또 굉장히 또 플로어에서 선생님들 여러 고견을 짧은 시간 내에 많이 응축적으로 주셔가지고 굉장히 생산적인 어떤 배움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어진 시간을 다 써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세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많은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